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유 관련돼서요.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166만 배럴 감산했습니다. 러시아가 50만, 나머지 116만이 오펙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주초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랄 크루드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판매되는 ESPO도 한 8.4%, 그리고 소콜도 한 7% 가까이 비슷하게 이제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50만 배럴 정도면은 현재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서 한 10%가 조금 넘는 물량입니다. 결국엔 오펙 플러스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으나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러시아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일단 유가는 우랄 같은 경우가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10% 감산되는 부분을 가격으로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도나 특히 중국, 그리고 이제 여타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60불, 그러니까 지금 서방이 러시아에서 제재하고 있는 배럴당 60불 언더에서 팔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다. 70불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물론 그러한 가격이 이제 브렌트보다 저렴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규제는 지켜지고 있지 않고 러시아 유가가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게 판매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펙에서도 그렇고 플러스인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다만 수요가 이걸 과연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퀘스천일 거고요.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수혜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필드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되는 건 아니고요. 각국에 그냥 보고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라 이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일단 올라간다라고 하는 상황만 놓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인플레를 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딱히 지금 대응할 방법은 없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미국 자체의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몇 가지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의 이제 토탈 리그 카운트 관련된 수치입니다. 리그 카운트가 늘어야지만 전체적인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리그 카운트 수가 미국 전체적으로 771개였는데요. 3월 말 기준으로는 755개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자, 텍사스가 미국에서 원유하고 가스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죠.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중앙은행에서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활동성 지수 관련돼서 경기를 어떻게 봐? 지금 너희 분위기 어때? 라고 하는 값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제로 베이스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좋지 않게 본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오일앤가스 기업들에 대해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지난달 말에요. 너희가 원유나 가스를 생산하는데 배럴당 코스트가 어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4불이었는데
운전 비용이죠. 기본적인 운전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37불, 한 10% 정도 올라왔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인플레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 모든 뭐 기자재나 장비값들, 그리고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운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최종 결론이 바로 이 몇 번 보여드렸었던 그림이죠. 미국의 DUC 카운팅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DUC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비 투자는 끝낸 겁니다. Drilled but uncompleted well이라고요. 그러니까 완공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DUC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 재고 수준이다라고, 뭐 조선업에서 얘기하면 일종의 뭐 백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DUC가 많아야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산을 빠르게 늘려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DUC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 최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토탈 리그 같은 경우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것을 복구할 만큼, 회복할 만큼 늘어나지 않게 되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 같은 경우, 가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베스트 케이스가 유지이고 떨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전체적인 운전비가 작년보다 10%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현재 에너지 기업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고,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감산으로 유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알 수 없으나 한 7, 8% 정도 올라간 것 가지고 이 기업들의 정책과 전략이 갑자기 바뀔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쪽에서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2010년 이후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원유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뭐 중국은 2010년 이후에 계속 그런 행태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예외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종의 약간의 제어 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뭐 계속 일각에서는 다시 100불 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경제 상황이 그거를 받아들일 정도의 탄탄한 수요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생산도, 원유 생산, 가스 생산도 같은 속도 또는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거야 라고 판단하기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달러 관련된. 제가 한두 달 전에 페트로달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 초에 사우디와 미국 간이 협약을 맺었죠. 원유 가스 관련된 모든 거래는 달러로 한다라고 하는 협정이 맺어지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분명히 국권이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었던 게 바로 에너지 결제대금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중동에서 발생됐던 일들을 보면 미국의 이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국가의 수장들은 대부분 다 같습니다. 리비아 카다피도 그랬고요. 리비아 카다피도 살아생전에 달러가 아닌 유로화 등의 대금 결제 등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아닌 결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고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역시, 물론 차베스는 자연사였습니다만은 차베스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계속적인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페트로달러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나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갔어요.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중국이 한 6만 5천 톤 정도의 LNG를 프랑스 토탈 에너지를 통해서 수입을 했는데요.
이 6만 5천 톤의 LNG에 대한 대금 결제가 위안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안화로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에 중국과 브라질 정부가 양국 간의 무역 거래에 대해서 자국 화폐로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브라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브라질이 수출 1위 국가, 브라질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 금액의 27%가 중국향이었어요. 압도적인 1위고요. 2위가 미국인데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1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아요. 브라질이 수입하는 국가를 보면 이것도 1위가 역시 중국입니다. 22.3%. 브라질 전체 수입에서 22.3%가 중국에서 사오는 거고요. 미국에서 사오는 거는 19%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서는 2위의 수출입국이다만 브라질이 최대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브라질 무역 흑자의 47%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기준으로는 브라질이 한 교역국 순위로 봤을 때는 한 9위 정도 됩니다. 9위가 되는 국가, 양 국가들이 이제 자국 화폐로 무역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자국 화폐를 무역에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또 지난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과의 무역, 특히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이제 위안화 사용에 대한 언급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익히 아시다시피 사우디 같은 경우도 중국과 위안화 거래, 에너지계에 대해서 위안화 거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까지 14, 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사우디 원유를 하루에 한 140, 150만 배럴 정도는 구매를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지금 5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루에 현재 한 630, 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원유 수입에서 오펙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대 수출국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중국과의 교육 관계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원하는 위안화에 대한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공을 실에다 묻고 이렇게 뺑뺑 돌리다 보면은 계속 한 자리에서 돌릴 수 있잖아요. 이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제어하는 힘이 구심력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특히 뭐 기축통 관련돼서 중국에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지금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상황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엔 이렇게 구심력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원심력만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 원심력이 어디로 튈 거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직선 방향으로 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실에 묶인 공을 돌렸을 때 돌리고 이거 손을 딱 놨을 때 공이 어디로 갈 거냐? 그 시점에서 공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선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스 시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LNG 액화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특히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도 그렇고 피드 단계가 끝난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재 피드 단계하고 계획된, 그러니까 프로포즈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포즈드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아프리카입니다. 왜 아프리카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건 유럽의 의지예요. 세계 지도를 놓고 펼쳐봤을 때 유럽이 가스를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러시아겠지만 이제 러시아의 거래 관계는 끊어졌죠. 연간 1억 1,000만 톤 정도 사오던 게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운송비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유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가깝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제일 수출하기 좋은 국가 지역이 유럽이에요. 근데 아프리카가 뭐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개발할 능력은 사실 없죠. 대부분 유럽 기업들이 들어가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럼 향후의 그림은 에너지에 있어서도 현재 미국이 가스에 대해서는 패권을 가지고 가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가 튀어나오네? 이거는 유럽의 의지겠죠. 이것도 구심력 없이 또다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